안녕하세요. 도시 설계를 통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돌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정석 예로니모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도시 설계를 연구하고 공부해 왔습니다. 개발에 밀려 역사의 흔적이 사라지지 않는 도시, 가난한 사람들이 밖으로 밀려나지 않는 도시, 차가 아닌 두 발로 걷고 싶은 도시, 이런 풍경들이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이웃 간의 벽은 점점 높아지는 오늘날, 도시는 차갑고 삭막하게만 느껴집니다. 하느님께서 소중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이제는 좀 더 따뜻하고 사람 냄새 가득한 곳으로 바꿔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저는 대학에 왔을 때는 이제 건축가가 사실은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1학년 때는 공학 계열로 입학을 했고,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그때가 81년도에 대학 캠퍼스에서는 막 매일같이 데모가 있고 그럴 때여서 이기도 했지만 학점이 조금 모자랐어요. 그래서 이 건축과에 가기에는 학점이 좀 모자랐는데 이렇게 공대 여러 학과들을 쭉 살펴보니까 도시공학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공학이 어쩌면 내 스케일에 맞는 학문일지 몰라,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도시공학과를 선택했고, 이제 2학년 때부터 도시공학 공부를 하고 또 석사, 박사 다 이제 도시 설계 전공을 공부를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어쩌면 건축보다 도시가 저한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그 과거 모습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저는 뭐랄까 좀 뽐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내가 중요했던, 내가 잘나야 했던 그런 그 성향이 강했는데, 도시를 공부한 덕인 것 같아요. 지금은 나보다도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살피는 눈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또 우리 도시에 있는 여러 약자들, 장애인, 또 동물들,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이런 것들까지 이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준 게 도시 공부 덕분 같아요. 도시공학은 도시를 만들 때 필요했던 학문이에요. 그래서 도시를 빨리 만들고, 뭐 길을 내고, 또는 뭐 집을 짓고, 또 뭐 공원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도시공학이라고 부르고, 문제는 도시를 그냥 물건이나 상품이나 또는 뭐 어떤 예술 작품처럼 보는 것보다는 도시를 그냥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자연이 있고, 거기에는 다른 동식물들이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보고, 어디가 지금 아픈지, 어디가 기운이 떨어져 있는지, 어디가 너무 지금 조증인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도시를 돌보는 일, 이게 도시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 또는 도시 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도시 전체를 다 아울러 보게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공익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도시의 약자들을 또 더 살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문이 건축과 도시 설계가 유사한 면도 많은데, 또 그렇게 다른 면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저는 도시 설계 1학년 때 내가 좀 놀고 학점이 나빴던 게 그냥 우연이 아니라 어쩌면 그 하느님의 섭리였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연구원에서 13년 그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이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역시 북촌 프로젝트 같아요. 북촌. 2000년 1년 동안 북촌 주민들과 부대끼면서 연구를 했는데, 그때 막 멱살도 잡히고 꽃이 피기도 하고 어려운 시간들도 많이 보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했던
한옥 등록제를 서울시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북촌 한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서울시 한옥을 등록을 하면 한옥을 고치는 비용의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방식.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주민들 많은 분들이 한옥을 등록했고 또 한옥이 잘 고쳐졌고 또 서울시가 길도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북촌 한옥마을이 잘 지켜졌는데, 문제는 한옥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 한옥이 좋아서 북촌이 좋아서 살던 분들이 또 밀려나가게 되고 또 돈 많은 분들이 한옥을 사서 사는 대신에 주말에 와서 이제 뭐랄까 별채처럼 쓰는, 그래서 주중에 불 꺼진 한옥들이 늘고 있고 하는 그런 부작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특히 자본주의 도시, 또 어떤 부동산, 또 자본, 이제 이런 게 늘 도시를 비유하자면 호시탐탐 놀입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벌어지는 그런 많은 일들까지 같이 보면서 풀어야 하는 게 도시 문제 같아요. 2013년에 나는 튀는 도시보다 참한 도시가 좋다라는 책을 출간을 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도시의 발견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 튀는 도시보다 참한 도시가 좋다라는 책을 낸 이유는 그 당시 우리나라 도시들이 너무 튀는 쪽으로 튀어야 산다.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또는 소중한 어떤 역사 자산, 또 자연 환경들을 스스로 막 망가뜨리는, 비유하면 자해 또는 자학 도시와 같은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너무 화도 나고,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합니다. 사람이나 도시나 우선은 참해야 돼요. 그리고 이 참하다라고 하는 말은 진실되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그런 뜻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 사람, 그 여자, 그 남자 참 참해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진한 화장을 해서 또는 대단히 화려한 어떤 아름다움은 없지만 그 사람만의 수수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한 아름다움, 자기의 가치를 알고 인생을 설계해야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도시 설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도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 고유함, 이런 것들을 알고 그거를 잘 지키면서 도시를 발전시켜야지, 그건 보지 않고 남 것만 보고 남 따라하기로 갔다가는 도시 설계도 인생 설계도 망할 수밖에 없죠. 서울은 비유하면 쌩얼이 아름다운 도시, 그러니까 민낯이 고운 도시. 이 서울에 얼마나 많은 산들이 있고 또 언덕들이 있고 한강을 포함한 강과 하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울은 정말 잘난 도시예요. 타고나기를. 그렇게 잘난 도시인데도 우리가 지금 서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고유한 아름다움을 잘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나는 순간이 2005년에 북경에서, 북경, 또 서울, 그리고 동경, 이제 배세토라고 불렀는데, 이 세 도시가 저마다 자기 도시들의 어떤 역사성, 또 수도, 그리고 역사 도시를 어떻게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함께 발표하고 토론하는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북경연구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울도 아름답고 북경도 아름답고 또 동경도 아름다운 도시인데 자기 생각에 이 중 최고는 서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북경은 사람이 디자인한 도시인데 서울은 신이 디자인한 도시다. 인간의 손을 빌어. 결국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는 신의 디자인, 하느님이 만들어낸 그런 자연과 이런 지형의 질서를 크게 바꾸지 않고 살린 도시라는 뜻이죠. 저는 굉장히 그때 감동을 받으면서, 야, 중국 사람들도 우리 서울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하는 그 기쁨, 그리고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 아름다움을 이렇게 알고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 이런 그 느낌들이 교차했죠.
서울이 가진 본래의 아름다움을 우리 시민들이 함께 누려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후손들도 함께 누리려면 그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한 어떤 공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건물의 높이를 제한한다든지 건물의 덩치를 제한한다든지. 그런데 이런 규제를 서울시가 시행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규제를 받는 걸 싫어하시고, 그리고 우리 서울 시민들은 그 문제에 그렇게 예민하지가 않으세요. 그 결과로 한강변의 이 풍경들은 정말 거기 사는 사람들의 조망을 최우선으로 하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죠. 결국 도시의 어떤 소중한 자산을, 가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적 욕망에 대한 공적 제어, 공적 규제가 필요하죠. 도시조차도 그런 어떤 자본 또는 토지 소유, 건물주, 이런 힘들이 너무나 강해져서 우리 도시의 약자들이 자꾸 밀려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우리가 과연 이렇게 그냥 약육강식 정글처럼 변하는 도시를 그대로 감내하면서 살 건가? 그 안에서 나는 잘 살기 위해서 부단히 더 경쟁을 하고 이기는 것이 최고일까? 이렇게 생각할 건지, 약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또 오래오래 지속 가능한 우리들의 삶터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더 튼튼하게, 더 안전하게, 더 행복하게 오래 함께 향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마 하느님께서도 이런 변화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도시를 내 것이다, 우리 것이다, 또 하느님이 우리에게 잘 돌보라고 이렇게 내어주신 소중한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도시의 변화에 대해서, 특히 경관의 변화에 대해서 또는 새로운 개발이나 재개발에 대해서 이러한 변화를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보실 건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고 있는 공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신앙과 별개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종종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소중한 세상을 잘 돌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어쩌면 최초의 도시 설계가가 하느님이셨다면, 최초의 이 세상을 디자인하신 분이 하느님이셨다면, 우리 전문가들, 건축가나 도시 설계가들이 두 번째 디자이너였을 테고, 그리고 또 전문가나 도시 설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이 만들어준 집과 마을과 도시에서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은 어쩌면 세 번째 디자이너일 수도 있죠. 도시를 돌보는 일이 결국 하느님의 사명을 우리가 충실히 수행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내 일과 나의 신앙이 별개가 아니구나. 나는 참 전공을 잘했구나. 1학년 때 학점 나빴던 게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우선 본당에서부터 성당이 신자들만을 위한 폐쇄된 공간이 아니고 이렇게 사회에 열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요즘에 그 서울시가 하는 많은 마을 공동체 사업 같은 것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공유, 그리고 어떤 지역 화폐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울타리를 아파트 단지, 이거 우리 단지,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또 우리 성당, 우리는 우리끼리 행복할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당과 지역사회,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과 지역사회가 어떻게 서로 함께 상생할 수 있을까? 대학이 가지고 있는 공간들을 지역 주민들이 와서 쓰시고, 또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 지역사회의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드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성당도, 교회도 우리 도시 안에서 그런 중요한 몫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이미 잘하고 있는 본당들도 많습니다. 그게 사회교류겠죠, 그죠? 저는 잠실에서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그리고 헬레나는 왕십리분당에서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명동성당에서 이제 교사연합회가 활동을 했죠. 저는 편집부에서 만화를 그렸고, 헬레나는 이제 교육부의 소속이었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린 만화, 유리알이라는 만화인데, 우리 헬레나가 그 만화의 광팬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동갑내기 편집장이 둘이 잘 맞을 것 같은데 한번 사귀어봐 이렇게 또 권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만나고 사귀고 하다가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교사연합회가 우리를 만나게 해줬습니다. 결혼 전에 이제 헬레나하고 저하고 우리 아이들은 몇이나 날까? 그때 한 셋쯤 낳지 뭐 이렇게. 실제로 결혼해서 이제 아들 이렇게 아이들 셋을 낳았죠. 그러고 뜻하지 않게 아이가 들어섰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번에는 분명 딸일 거야 이렇게 헬레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정말 딸을 낳았죠. 그래서 이렇게 아들 셋도 참 사랑스럽지만 딸을 이렇게 낳아서 키워보니까 아들과 다른 그 아주 특별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딸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헬레나는 저한테 딸도 하나쯤 더 있으면 좋겠다고 넌지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저는 도망 다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도망 다닌 게 후회돼요. 딸도 둘 정도 있었으면, 그래서 합해서 5 정도 되었으면 정말 좋았겠다 싶기도 합니다. 둘째가 이제 그 발달장애라는 걸 알았을 때,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아이가 3-4살 되었을 때 조금은 이렇게 발달이 좀 늦은 게 아니냐, 또는 가끔 또 이상한 행동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검사를 이렇게 받아보고 그 검사 결과를 이제 헬레나가 저한테 전화로 이렇게 알려줬던 그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발달장애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그때 놀라웠고 화가 나서 정말 하늘을 향해서 막 하느님께 소리 질렀죠. 왜 당신 나한테 이러시느냐고. 그러고 나서는 그 아이의 그 장애를 빨리 깨끗하게 벗어나자, 이제 이런 생각으로 뭐 놀이치료, 뭐 미술치료, 뭐 온갖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막 발버둥을 쳤는데, 결국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발달장애가 그렇게 뭐 씻은 듯이 사라질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걸 깨닫게 되었고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때 그 무렵 저에게 굉장히 이렇게 감동을 준 시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제목의 시인데, 에밀리 폴 킹슬리라고 하는 분이 쓴 시예요. 되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갖고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는 것은 이탈리아로의 여행과 같다. 비행기 티켓도 끊고 또 이태리 말도 좀 배우고, 그러고 드디어 비행기를 탔고 비행을 한 뒤에 드디어 공항에 착륙을 하죠. 그런데 비행기가 공항에 내리자 승무원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Welcome to Holland. 네덜란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라고? 나는 이태리에 가려고 했는데 네덜란드라니? 중간에 계획이 바뀐 거죠. 사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네덜란드에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탈리아에 가지 못한 것을 한탄하면서 계속 네덜란드에서의 여행을 즐기지 못한다면, 계획하지 않은 곳에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즐길 수 없다면 큰 보물을 놓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 시를 읽으면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 도훈이가 이렇게 다른 아이들과 조금은 다른 모습이고, 그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특별한 재능이기도 해요. 도훈이는 열심히 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미술고등학교에 합격을 했고,
서울미술고등학교에서 좋은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교육을 받고, 또 강남 장애인복지관에서 또 지금 잠실 창작 스튜디오에서 좋은 분들의 그 지도를 받으면서 도훈이는 쑥쑥 크고 있죠. 아마 이 우이신설 경전철을 타보신 분들은 그 중에 한 칸, 그 달리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경전철이 있는데 그 두 개 차량 가운데 한 칸이 도훈이 그림이에요. 제 작품을 이용한 미디어 작업을 통해 제 작업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즐길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발달장애라고 하는 어떤 그 특수성이 도훈이는 정말 그 인터넷을 검색하고 온갖 그 정보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리는 그림들은 상당히 특별한 또 재능이기도 하죠. 그래서 도훈이는 처음에는 저는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하느님께 원망도 했는데 오래지 않아서 깨달았어요. 도훈이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었구나. 하느님께서 두루 보시고 저희 부부에게 주셨겠구나. 그래서 지금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도훈이 덕에 제가 빛이 납니다. 저의 사람에 대한 관심의 근원에는 가족이 있습니다. 저는 가족들의 다양한 관계와 그들의 정보를 알아내는 일이 재미있었습니다.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둘째 아들이고 형에겐 동생이고 동생들에게는 형, 오빠입니다. 우리들에게 아빠이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에게는 사위입니다. 어느 날 그 발달장애 아이들의 형제들, 형제 자매들, 그래서 그 형제 자매들만을 데리고 캠프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부부가 준비해서. 근데 그 캠프를 2번, 3번 이렇게 하면서 깨달았던 게 그 장애 아이의 형제 자매 아이들이 정말 상처가 크구나 하는 걸 느꼈죠. 근데 더 많은 상처를 받는 경우가 되게 이렇게 1대1의 경우.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형제와 그렇지 않은 하여간 형이든 동생이든 언니든 누나든 그 아이들은 어떤 상처냐면 엄마 아빠가 나보다 이쪽에만 관심을 갖는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다른 경우 같으면 그런 형제 자매들로부터 충분히 많은 것들을 받을 텐데 돌봐야 하는 부담감. 그래서 2중, 3중의 그런 상처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도훈이의 경우는 이 형과 남동생, 여동생, 이 많은 형제 자매들이 오히려 굉장히 두터운 쿠션 같은 역할을 했겠구나. 그리고 또 도훈이의 다른 형제 자매, 우리 아이들도 혼자서 그걸 온전히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라 서로 나누고,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기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즐거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있지만 굉장히 풍성한 은총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97년 여름에 셋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들 셋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너무 그 순간이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 셋 잘하는 이야기를 일기를 써보자 해서 그때 이제 아빠 일기를 쓰기 시작했죠. 97년 7월부터. 그래서 아마 이듬해 겨울까지 20편을 쓴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육아일기를 아빠가 쓰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온라인이 막 처음 생겼을 때 그런 데다 이렇게 올렸더니 그 신문사에서 이제 보고 취재를 와서 신문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이제 소개를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어느 날 아마 아이가 중1 때였던 것 같아요. 학교에 다녀오더니 막 뛰어와서 저한테 아빠 일기가 우리 국어책에 실렸어요 라고 막 꺼내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제가 쓴 일기의 그 한 이야기가 이렇게 교과서에 실린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저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 다 정말 뜨겁게 사랑해서 혼인도 하고, 그리고 또 달콤한 신혼생활도 보내고 하죠, 그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어허? 이거 내가 속은 거 아니야? 어쩜 이렇게 나하고 다르지? 이제 이런 소위 부부간의 갈등 또는 차이,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성격과 또 행동 유형이 다르고. 그래서 저희 부부도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상대방의 변화로 생각했었죠. 그런데 둘 다 고집이 센지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싸우고 또 싸워봐야 해결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참자 또는 접자 이제 이러고 살았죠. 그러다가 또 욱 하면 또 싸우고. 그러던 어느 날 그 당시 주엽동 본당에 있을 때인데, 그 노현우 마티아 주임 신부님께서 에미를 다녀오라고 권하시더라고요. 그때 큰아이가 중1, 그리고 막내가 아마 4살인가 5살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신부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고 에미를 갔다 오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사지간에 맡겨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그 구역 식구들이 걱정 말고 다녀오시라고, 우리가 아이들을 돌봐주겠다. 그래서 정말 그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들 4살 배기까지를 그 구역 식구들에게 맡기고 에미 주말을 갔죠. 신혼여행 이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단둘이 이렇게 2박 3일을 보낼 수 있었던 시기가. 그리고 에미 주말을 하면서 주말을 마치고 저희가 같이 했던 생각은 우리가 다시 싸울 수 있겠다. 잘 싸울 수 있겠다. 서로의 차이,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제 더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쓸데없이 힘쓰지 않겠다. 그러고 나서 저희 부부는 놀라운 선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부관계가 이렇게 좋아지는 것은 정말 행복한 삶의 튼튼한 주춧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에미 부부로 살아가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에미 주말 말고 그 예비 부부 주말 봉사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튼 영성센터에서 1년에 4번 정도 혼인을 앞둔 커플들을 위한, 또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부부들을 위한 그 예비 부부 주말을 하는데, 저는 정말 권하고 싶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어떤 건강한 부부란 어떤 것인지, 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또 한 생애를 아이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미리 준비하게 해주는 참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저나 헬레나한테는 가장 그 비중 있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봉사 활동입니다. 제가 그 가끔 이제 그 결혼 주례 부탁을 받아요. 아직 젊은 나이인데. 그래서 주례사를 고민을 하다가 제가 주례사로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뱃삼의 무초예요. 이 뱃삼의 무초는 이 에미 정신을 제가 이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부부 5계명, 첫 번째 배는 배우자를 최우선으로, 그 다음에 사는 사랑은 결심이다. 그리고 매는 매일매일 대화하자. 그리고 무는 무조건 내가 먼저. 그리고 마지막 초는 초코파이 광고처럼. 초코파이 광고가 옛날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바뀌었죠. 말해야 합니다로. 연애할 때 사랑은 저절로 되지만 이 혼인한 부부들의 사랑은 어쩌면 의지일 수 있어요.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그 사랑을 실행하는 것일 수 있죠. 그죠? 부부관계라고 하는 게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그리고 나하고 다른 게 나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내가 좋은 영향도 받습니다. 저는 정말 헬레나와 성격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그 다름으로 인해서 제가 또 많이 결과적으로 변했어요.
저는 굉장히 까칠하고 예민하고 날카롭고 좀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사람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최근에 저를 알게 된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부부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계속 서로 쥐어받고 서로를 깎아내릴 건지, 아니면 서로를 키워주고 더 사랑스럽게 가꿔줄 것인지는, 그래서 그런 어떤 좋은 계기가 에미 주말인 것 같습니다. 네. 나에게 하느님은 감독님, 그 영화 감독님이 큐를 해야 배우가 움직이죠. 또 야구 감독이 사인을 내면 그 사인을 보고 선수들이 하죠. 50이 넘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의 의미는 뭘까? 하느님은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그래서 앞으로 제 삶은 그걸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하느님이 나에게 예로니모야, 네가 이 세상에서 이걸 꼭 해라. 그 하느님이 보내시는 그 사인을 제가 정확하게 알아채고 그 사인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하느님은 저에게 늘 사인을 보내주시는 감독님이십니다. 저의 지금 제일 간절한 꿈은 우리나라 국토가 정말 건강하게 다시 살아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좀 지방에 내려가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또 제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작게는 마을부터 크게는 우리 국토까지, 또는 우리 지구촌을 잘 돌보라는 하느님의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의 제 숙제입니다.